배당형 ETF 투자하실 때 이 연령대별로 주의하실 만한 사항이 좀 있거든요. 배당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나중에는 진짜 펑펑 우실 수도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행센 오영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배당형 ETF 투자하실 때 이 연령대별로 주의하실 만한 사항이 좀 있거든요. 그걸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들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. 점점 많은 분들이 배당형 투자의 매력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단어가 되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. 참 말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배당 달력자는 서학개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배당 달력은 뭐냐면 보통 배당이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잘 섞어가지고 매달 배당이 나올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. ABC ETF가 있으면 어떤 거는 1월, 4월, 7월, 10월 날 배당이 나와요. 어떤 거는 2월, 5월, 8월, 11월에 나옵니다. 그럼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합니다.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1년 12달 내내 배당이 나오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진짜로 또 하나의 월급이다, 제2의 월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. 얼마나 좋겠습니까?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얼마가 있는데 이거는 월급은 월급이고 여기에 또 계속 뭔가 돈이 들어와. 그럼 얼마나 든든하겠냐 이거예요. 그리고 은퇴자분들께서는 퇴직하시면서 월급이 딱 끊겼는데 아주 국민연금은 안 나오고 좀 애매한 그런 시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 딱 이런 게 세팅이 돼 있어요. 그러면은 매달 배당이 들어오니까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배당 투자는 젊은 층과 노년층, 은퇴자분들 중에서 어떤 부류의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? 보통은 아무래도 은퇴자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? 근데 제가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. 젊은 분들도 배당 투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30대가 24.8%고 40대가 28.8%입니다.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, 60대 이상 분들은 6.1%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은퇴자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도 배당 투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근데 약간 그도 그럴 것이 이 배당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일반적인 투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쓸 것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아무래도 은퇴자분들보다는 젊은 분들 조금 더 정보 취득이나 실행에 옮기는 것들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 나온 상품들을 빨리 연구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젊은 분들이 이런 배당형 투자를 하실 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냐면 배당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나중에는 진짜 펑펑 우실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당도 잘 나오고 자산 가격도 다른 거 올라가는 거 못지않게 잘 올라가고 그러면 그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. 근데 세상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그런 완벽한 금융상품은 없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. 배당의 매력이 있으면 이 자산 가격 자체에는 매력이 적을 거고요. 자산 가격의 상승률의 매력이 있으면 배당에는 매력이 적은 겁니다. 특히나 이 배당형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은 정말 좋은데 자산 가격에서 되게 아쉬운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QQQ와 그 QQQ를 기본 자산으로 하는 QYLD라고 하는 커버드 콜 ETF거든요. 커버드 콜 ETF는 뭐냐면 일반 ETF에 비해서 배당을 엄청 많이 주는, 그러니까 연에 한 10%, 15% 배당을 주는 ETF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런 커버드 콜 ETF, 배당형 ETF는 평상시에는 배당을 주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. 내 계좌도 찰랑찰랑 할 거고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반적인 QQQ는 이렇게 막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QYLD 커버드 콜 ETF, 배당형 ETF는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.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는 지금 배당받는 거 좋아. 대신에 나의 자산 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원 투자한 게 나중에도 100만원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라는 분 아마 없으시지 않을까요? 배당은 배당대로 받으면서 그래도 이 100만원이 110만원, 120만원 꾸준히 이렇게 물가 상승 이상은 좀 올랐으면 좋겠어. 그래야 이게 투자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는 거니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.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서 배당을 많이 받은 ETF가 가격이 떨어져 있어서 이 격차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걸 투자한 사람이 마치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 기간에도 계속해서 배당을 받았을 거 아니냐. 그러면 이 배당받은 모든 걸 합쳐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얼추 비슷한 거 아니야?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?
그리고 그냥 마지막에 가서 시세 차익을 크게 먹는 것보다 나는 가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들어오면 그걸 재투자하고 복리를 불려나가기 때문에 나는 이게 더 좋아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큰 오산입니다. 이걸 한번 보시면 이거는 QQQ랑 QYLD 앞서 봤던 그래프를 숫자로 좀 옮겨 놓은 건데 이 분배금 배당이죠. 배당과 가격을 더한 거랑 그냥 일반 나스닥에 투자한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, 결과만 놓고 보면은 266%, 39%입니다.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.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. QILD가 2019년 1월 달에 21원이었거든요. 근데 2024년 1월까지 총 지급한 배당 금액이 12달러입니다. 그러니까 21달러짜리 사가지고 12달러를 배당을 받아요.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의 50% 이상을 배당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5년 동안 받은 거니까 연평균 10% 이상 배당을 받은 거예요. 배당 정말 많이 받았죠. 그럼 뭐합니까? 가격 자체가 이렇게 크게 벌어져 버렸는데, 그리고 이게 2024년 1월달 기준인데 그때가 이게 402달러였는데 QQQ가 얘가 지금은 480 정도가 돼요. 그러니까 이 갭은 사실은 더 벌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투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. 오히려 이런 건 젊은 층보다는 좀 은퇴하신 분들, 시세 차익보다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신 분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할 수 있는 거죠. 젊은 층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월 300만 원만 나오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안 하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이게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. 단 지금 기준으로는, 지금 하시는 생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. 앞으로 사람의 상황과 생각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. 저도 옛날에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항상 주구장창 외치던 게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얼마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걸 주구장창 외쳤던 사람이거든요.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. 월 얼마만 나오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. 저도 딱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. 그 목표를 2018년도에 세워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. 근데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때 제가 잘못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은 제가 잘못했던 것도 아니거든요. 사람의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. 중요한 건 뭐냐? 소득이 있을 때는 그 소득에 맞춰 살고요. 꾸준히 자산을 축적하고 불려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은 자유거든요. 자유인데 어딘가에 억압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. 누구나 자유를 좋아합니다. 원하고요.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자유는 여러분 뭐냐면 돈입니다. 이게 참 이런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돈이에요.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선택권이 많아지고 선택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게 되는 거죠. 친구끼리 만나서 밥 먹는 메뉴 하나를 정하더라도요. 돈 내는 사람이 메뉴 정하는 게 편하고요. 1차 끝나고 2차 가자 이 얘기하면 시원하게 지르려고 해도 내 주머니에 2차 가서 내가 쏠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거고, 뿐만 아니라 아이를 교육시킬 때, 집을 살 때 등등등 직업을 선택할 때 모든 자유에는 이 돈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. 그럼 언젠가는 내가 진짜 자유로운 상태를 만끽하고 싶은 그 순간이 오거든요. 그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의 자유를 위해 싸워줄 군사를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돈을 모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은 현금 흐름 들어오는 거 가지고 만족하실 때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은퇴자분들께서도 좀 주의하실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. 다른 게 아니라 건강보험이랑 종합소득세입니다. 이게 뭐냐면 금융소득이라는 게 ETF로 배당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뭐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 받는 거,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는 거, 이런 것들이 있죠. 이게 다 합쳐서 금융소득인데, 이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. 우리가 보통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재산과표가 5.4억 이하고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되어서 건보료를 안 내고 혜택만 누리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있잖아요. 근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했다는 얘기는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자격 상실과 동시에 건보료가 나오게 되고요. 그리고 2천만 원은 초과했다. 그러면 그 초과한 분, 예를 들어서 2,500만 원 됐다.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해서는 타소득과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.
근데 아마 종합과세를 좀 신경 쓰시는 분은 정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. 그래서 그분들은 차라리 낫습니다. 정말 많이 벌었으니까 좀 건보료 좀 내면 어때? 좀 세금 좀 내면 어때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건강보험료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, 샘플을 한 개 볼게요. 어떤 분이 서울에 아파트 하나가 있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됩니다. 그럼 이분은 건보료가 빵원입니다. 안 나와요. 왜냐하면 재산가표가 5.4억이야. 이게 시세가 10억이라면 재산가표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고 계산하면은 5.4억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천만 원까지라고 한다면 5.4억 이하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고 건보료가 안 나옵니다. 근데 만약에 이분이 서울 아파트 갖고 있는 건 똑같아. 근데 금융소득이 2,500이 됐다. 배당도 많이 받았다. 그 순간 이분께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월 보험료가 3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.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나와. 얘는 빵원이고 얘는 뭐 34만 원씩이나 나와. 이 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 500만 원 때문에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. 적용되는 게 바뀌는 거죠. 그리고 지역가입자가 돼서 건보료가 부과될 때는 이 소득뿐만 아니라 이 서울 아파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같이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월 34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.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득이 아싸리 진짜 재산이 진짜 많아가지고 건보료 한 60만원, 70만원 내시는 분들은 뭐 건보료 내는 거니까 좀 아까울 수는 있지만 생활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수 있으시거든요. 기분도 그렇게 안 나쁘실 수 있어요. 근데 항상 그 애매한, 없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부자도 아닌 약간 요 정도 금액에 신경 쓰이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만 관리하면은 약간 요렇게 건보료를 좀 안 낼 수 있거나 좀 적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게 이제 설계가 조금 아쉽게 돼서 그냥 나오는 대로 건보료를 부담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이제 은퇴자분들은 법인이랑 친해지셔야 됩니다. 법인으로 투자하는 거를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그냥 뭐 ETF 투자나 채권 투자나 주식 투자 하실 때 그냥 개인 명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법인 명의로도 할 수 있거든요. 법인 명의로 하시게 되면 뭐가 좋은 거냐면 내가 법인을 한 개 만들어서 법인이 금융 투자를 합니다.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. 근데 요새 부동산은 안 하죠. 왜냐면 취득세가 있기 때문에. 예전에야 부동산이 법인으로 했을 때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매력이 없죠. 근데 금융투자는 아직까지도 법인으로 하는 게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걸로 투자를 합니다. 그러면 금융소득이 들어오거나 뭐 이자나 배당 같은 게 들어오거나 또는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매매 차익이 들어올 수 있겠죠. 그럼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내 수익이에요? 법인 수익이에요? 법인 수익인 거죠. 그럼 나는 아직 돈을 번 게 있는 거예요? 없는 거예요? 없는 거죠. 그럼 나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그럼 누구한테 받아? 법인한테 받아야 되죠. 뭘로? 급여로 받는 거죠. 그리고 이 급여는 누가 책정하는 거예요? 이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자가 나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급여를 책정할 수가 있겠죠. 그때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은 거냐면 두 가지입니다. 직장 가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. 직장 가입자는 일단 재산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요. 그 급여의 한 9% 정도를 건보료로 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소득 이 급여를 만약에 뭐 100만 원이나 뭐 50만 원 책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건보료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돈 쓰는 것들은 뭐 법인카드나 비용 같은 것 좀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. 실제로 저희 센터에 상담받고 법인으로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건보료 거의 다 3만 원 내지는 5만 원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십니다. 그분들도 원래는 막 30만 원, 40만 원 내시던 분들이었거든요. 그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. 이건 종합과세를 떠나서 그냥 원천징수 때는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사고 팔았을 때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%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배당 받은 거나 이자 받은 거 이런 거는 원래는 개인 명의로 하면 15.4%의 세금을 내는데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내가 번 돈이 아니고 법인이 벌었으니까 법인세를 내는 거거든요. 그때는 뭐냐면 9.9%만 내시면 됩니다. 법인세는 과세표준금액 2억 원 이하면 9.9%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줄어들게 되죠.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좀 금액이 크신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 중에서는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있으십니다. 또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법인 투자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점점 법인으로 투자하는 거를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법인 투자 단점도 있죠. 뭐냐, 첫 번째는 번거롭죠. 번거롭습니다. 왜냐면 안 하던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울 리가 없죠. 세상에 뭐든지 안 하던 건데 새롭게 공부하고 받아들여서 진행하려고 하면 번거롭고 귀찮고 어렵습니다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우리 자전거 탈 때
처음에 페달을 굴릴 땐 되게 무겁고 잘 안 돌아가지만 어느 정도 가기 시작하다 보면 그냥 가볍게만 굴려도 자전거가 앞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까? 저는 앞으로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법인도 처음에 만들 때와 처음 운영할 때는 어렵고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낄 수 있겠지만 1년, 2년만 지나면 전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. 법인 설립은 법무사가 다 해주고요. 법인 운영하는 거는 거의 세무사가 처리한 행정 처리는 거의 다 도와줍니다. 사실상 우리 1인 대표자분들이 하실 게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세무 기장료가 나가는 게 있죠. 이게 보통 이제 법인은 15만 원이 기준에는 조금 싼 데는 뭐 10만 원에 하는 것도 있고 뭐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뭐가 됐든 세무 기장료가 나가는 게 있다. 그래서 법인 투자할 때는 운용 금액이 2억 원 정도 된다. 그럼 그때부터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실질적인 이득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2억보다 조금 적으신 경우에는 아직은 법인보다는 뭐 개인으로 하셔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.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은퇴자 분들일수록 법인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. 법인 그러면 나 한 번도 안 해봤고 나 이거 낯설어. 그 법인은 되게 뭐 어려운 거 아니야? 이런 막연한 그런 공포가 우리한테는 있거든요.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,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아침에 눈 떠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어려웠던 겁니다. 다 어려웠던 건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잘하는 거지 처음부터 쉽게 잘하는 거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. 법인도 마찬가지다. 그리고 은퇴자일수록 좀 나한테 유리한 면을 얻기 위해서는 법인과 좀 친하게 지낼 필요성이 있고요. 그리고 셀프 법인 투자하는 거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할지 아예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센터 연락 주시면 법인 설립할 때 주의하실 점 그리고 챙기셔야 될 것들 이런 거 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유료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또 은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.